네, 소득세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과세 체계 그리고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체계가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소득의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이배사 근영기 끊어놓고 퇴양이죠. 그러니까 왜 끊었냐? 요 두 개는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고 이 6개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되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합산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순간에 원천징수가 되고 그 순간 과세가 종결돼 버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걸 우리는 분리라고 불렀는데 분리를 제하면 나머지가 5월 달에 신고 들어가는 합산과세가 되는 소득이에요. 그 소득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다. 종합과세된다. 이렇게 불러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표가 뭐냐면,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다음 장으로 연결지어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개 소득인데, 좀 일단 이 양식 자체가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 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할애를 못해서 양 두 페이지로 나누어서 이제 편집을 해 둔 상태이고요.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뒤에 다양한 소득을 이제 항목받아 볼 때 연결이 돼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자부터 좀 드러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은 전부 받았다고 그래서 전부 다 세금을 부담하진 않아요. 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어떤 예금 상품 중에 비과세 상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비과세는요, 세금을 안 내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세금을 안 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빵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요. 세금을 안 내요. 그게 비과세예요. 그럼 보면, 이자 소득이 100인데, 이게 전액 다 비과세라면 차감되겠죠. 왜 차감되냐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될 금액을 구하는 게 우리 과정인데,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 받으면 전액 다 제거. 자, 이제 차감입니다, 이제부터. 근데 만약에 100만 원에서 비과세가 아니면 세금을 내겠죠. 100만 원의 소득 중에 얘가 비과세가 아니면 일정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순간 과세가 종결돼 버리면 5월 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결이 안 되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때 우리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완벽하게 종결이 돼 버려요. 자, 그런 소득의 종류를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 소득 중에 비과세 빠지고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 걸 빼뜨려, 빠져. 그걸 뺐는데도 남는 실질적인 총수익 금액이 있다면 그 총수익 금액이 5월 달에 신고 들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자, 총수익 금액까지 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얘는 지금 없죠. 왜 없는지 좀 이따 볼게요. 다 밑에. 배당소득은 비과세 있습니까? 있어요. 비과세 있으면 차감해요. 배당금 받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야. 그러면은 과세가 종결돼 버려. 세금은 냈고 과세가 종결돼.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니까 소득으로 칠 필요가 없고, 분리과세는 소득이었긴 했지만 과세가 종결됐어.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내버렸어. 그래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순간 과세가 종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차감되는 거예요. 우리 총수익 금액까지 오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자랑 배당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번 게 있어. 돈 벌었는데 그 돈 번 게 전부 다 비과세래. 비과세가 꽤 있습니다. 비과세라면 그게 빠져요. 사업소득에 분리과세가 있긴 한데 그건 딱 한 개예요, 한 개. 여기 열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 할 거고요. 사업소득은 대부분 돈 벌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는 몇 개 있습니다. 저기 시골에 가면 비과세가 적용돼요. 서울에는 대부분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음. 비과세가 빠져. 그 얘기는 그게 빠지면 나머지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근데 비과세가 없다. 그럼 1억이죠. 그럼 1억 벌었으니까 1억 전부 세금 내요? 1억을 벌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수익 금액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수익이고 필요 경비가 비용이에요. 비용을 빼줘야죠. 예를 들어 비용이 8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은 2천이죠. 여기다가 세금을 내야지 여기다가 누가 세금을 내요. 같은 개념인 거야.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자 소득은 왜 총수익 금액에서 빼는 게 없냐?
빼는 게 없죠.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으면서 자기가 부담한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 근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은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네, 일치한다. 그럼 배당 소득도 배당금 받을 때 배당금 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느냐를 빼야 되는데 없겠죠. 둘 다 금융소득인데 무슨 돈 넣은 게 있겠어요. 그냥 돈 많으니까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더해요. 귀속법인세라는 걸 더해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귀속법인세 좀 특이하죠. 귀속법인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받은 거니까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해. 더하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 근데 여러분이 귀속법인세는 뒤에서 공부할 거고 일단 그래서 배당소득 금액이 계산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얘가 1억이었다. 근데 비과세가 없었대. 빵원이었대. 그럼 1억 전부 다 번 거야. 수익. 근데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대. 그게 필요경비라고 부르는 거야. 소득세에서는. 자, 8천이 빠지면 2천 남았죠? 그 2천을 뭐라고 불러요?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익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낼 때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1억을 번 거예요? 2천을 번 거예요? 2천을 번 거죠. 그쵸? 자, 근로소득.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봉이야. 근데 그중에 우리 식대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연봉은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가 있어요. 그럼 빠져요. 분리과세도 빠져요. 분리과세가 빠지는데 이 분리과세는 누구만 해당되냐면 일용직 근로자만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차감하면 총급여라고 부릅니다.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르다가 얘는 총급여라고 불러요.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는 거니까 총수익금액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계산 구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총수익금액에서 근로자들이 이 급여, 총급여를 벌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너네들이 쓴 비용을 다 영수증으로 첨부해라. 못하고요. 그걸 전부 다 이 급여를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할 수 없죠. 출퇴근할 때 버스 이용료, 고작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것까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산식에 의해서 그냥 일괄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예외 없이 쫙 그냥 공제해줘요.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서 아까 요거 사업소득 가지고 볼게요. 사업소득은 1억인데 사업소득 금액은 2천이었죠. 여러분 소득으로 끝나는 이름과 소득 금액이라고 끝나는 이름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득이라는 말과 무슨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국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얘가 중요한 거죠. 이 금액이 5월 달에 신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빠지고 더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뭐가 빠지나요? 또는 얘는 왜 더하나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가 5월 달로 신고 들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가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연말정산이든 못 졌든 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득 금액이 얼마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오면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나오면 감사한 일인 거. 자, 이렇게 해서 2, 배, 4, 근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서 연금소득. 자, 국민연금 받든 개인연금 받든 연금 받으면 그 연금 중에 비과세가 일정 있고요. 이 중에 일정 금액에 해당하면 분리과세가 끝날 수도 있어요. 분리과세가 끝난다는 얘기는 엄청 심플한 거예요. 그럼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이미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걸 다 해버린 상태가 되니까 심플해지는 거죠. 세금은 둘 다 내는데 그러면 이걸 뺐는데도 남으면 이거를 총연금액이라고 불러요. 총근로자는 총급여라고 불렀죠. 나머지 애들은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총연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연금소득 공제를 공제받아요.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자, 기타소득 비과세가 있으면 빠지고요.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그것도 빠져요. 그럼 나머지가 총수익금액이 돼. 여기서 들어간 비용을 빼줘. 그리고 남으면 기타소득 금액이 돼요.
자, 기타 소득은 특히나 이 필요 경비가 되게 특이해요. 이거 특이한 거는 나중에 기타 소득에서 볼게요. 하여간 기타 소득이 사다. 기타 소득 금액은 적어도 4는 아니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 소득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 소득에서 비과세가 있으면 빠지고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퇴직 급여라고 부릅니다. 퇴직 급여. 퇴직 급여에서 퇴직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퇴직 소득 금액이 산출돼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에서 만약에 내가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했다. 그러면 1주택자가, 한주택자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해주죠. 그 세금 없는 거죠. 양도가액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양도가액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비과세가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고가주택이었거나 그럼 양도가액에서 이거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있으면 빼주고 우리 주택 특히나 이제 장기 보유하면은 특별공제 같은 거 해주죠. 그런 공제를 받아서 나오는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소득 금액인 거예요. 소득은 일단 처음에 내가 소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말하는 거고 벌어들인 돈. 이 중에 빼고 뺐는데도 남는 돈이 실질적인 세금 산출이 돼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배사 근년기를 다 더해서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 묶어서 이배사 근년기를 묶어서 종합소득 금액 이렇게 부르고요. 나머지 퇴직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산 구조가 이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할 것들은 얘네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데 이 중에 가장 이 전산세무 2급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은 얘입니다. 근로소득. 얘가 중심이에요. 이것만 공부하셔도 돼. 근데 이것만 공부하면 나머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객관식을 틀리거나 연말정산할 때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타소득은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는 봐야 돼요. 음. 자, 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이 체계 중에서 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사 근년기 중에 소득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산해서 각종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까지 구해서 이 구해진 6가지의 소득을 다 더해서 부르는 이름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그 금액에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8단계 누진세율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 연골, 기본세율. 과표가 높으면 8단계 누진세율 중에 높은 세율이 붙을 거고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세금을 조금 내고 싶으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겠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무슨 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세율이 붙어서 세금이 나오면 그게 산출된 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산출된 세액에서 이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이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뭐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뭐 월세 공제, 연금 공제가 다 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산출 세액에서 또 세액 공제를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세액 감면을 또 받고요. 그래서 세액이 다운되면 나중에 실질적인 결정세액이 또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세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과 양도는 그렇구나. 그리고 패스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종합소득 신고 들어가는 이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과세 체계를. 자, 두 번째. 과세 요건을 조금 보면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굴까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에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개인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거주자랑 비거주자 이렇게 나누는데 거주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또는 우리나라의 주소지나 잠깐 머물고 있는 거소지를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내국인과 똑같이 거주자로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필리핀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거주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자는 소득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과세하냐면 필리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0일 이상을 거주한 거야. 그러면 이 필리핀 사람이 A라는 필리핀 사람은 우리나라에 200일 이상 거주하면 이 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거주자가 돼.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거주자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가 과세하지만 얘가 벌어들인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도 이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라고 얘기하면 이 거주자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번 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세하고요. 이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 거주자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국내 소득, 이 사람의 국외 소득 구분하지 않고요. 모두 다 과세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불러요. 거주자네. 그래서 모든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소득이 어디 거니?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거주자. 우리나라는 거주자라고 지칭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전 세계 소득을 우리나라가 너에게 한 방에 과세한다. 그렇게 한 방에 과세하면 무슨 일이 되니까? 과표가 커지겠죠?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뭐 세금이라는 게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정확하게 거두려고. 자, 거주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비거주자는 딱 이거야. 183일 미만. 그러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우리는 비거주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비거주자는 어떻게 과세하냐?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이 사람에게 과세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벌든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 비거주자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거주자인 누군가가 영국에서 돈을 버는 게 있다. 그거는 뭐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 사람에게 과세할 건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그래서 아래 보면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자고, 그래서 제한이 없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를 띠고 있고 그렇게 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납세지요. 납세지는 어디에다가 세금을 낼 거냐인데 거주자는 납세 의무지가 어디냐면은 주소지예요. 음.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그냥 잠시 머무는 호텔이라도 거소지. 개인 사업자는 납세지가 사업장 수혜지가 아니고 주소지. 결국은 주소지. 우리 이제 어떤 개인 사업자가 짜장면집을 하는데 짜장면 가게가 두 군데 있는 거야. 서초에서 짜장면집 하나 있고요. 어디라고 그럴까요? 서대문이라고 그럴까? 서대문에 짜장면집을 두 개씩 각각 하고 있어. 짜장면이니까 부가세법상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집은 인천이래. 자, 세금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초에서 벌어들이는 부가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런 거 안 하면 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죠. 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서초에서 번 짜장면 팔아가지고 생긴 소득, 이 사람이 서대문에서 짜장면 팔아가지고 생긴 소득은 다 어디다 내요? 주소지. 인천에 내는 거예요. 주소지. 소득세는. 그 소득세는 주소지에 내는 거고요.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부가세랑 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세무 2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단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소지가 된다. 이게 특징이고요. 뭐 변경되면 뭐 15일 안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한다. 이건 읽어보시고. 자,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과세가 되는 소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기간별로 나누는 거죠. 그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건데, 여러분 소득세는 개인 거잖아. 개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모든 국민인데. 그러면 그 개인들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소득을 신고할래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개인은 선택해가지고 과세기간을 본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모든 개인은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딱 심플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번 돈을 종합소득 신고하는 경우 5월 다음 달 5월 한 달 동안
합산해가지고 신고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이게 기본인 거야. 요거는 신고납부기간이고 요거는 한과세기간이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때부터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생겼고 이때부터는 생판 놀아가지고 소득이 빵이에요. 아, 뭐 괜찮아요. 그냥 이때부터 소득이 있는 것만 합산해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저는 이때부터가 제 과세 기간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전에도 일용직 알바 한 거일 수 있잖아.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단 분리과세가 됐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을 뿐이죠. 개인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1월부터 12월이면 돼요. 언제부터 사업했는데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하기 전에는 직장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겠죠. 놀았어요? 놀아도 예금이자 20원은 있겠죠. 무조건 더하는 거야. 1월부터. 이게 원칙이에요.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그 거주자가 죽었거나 출국했을 때. 죽으면 없잖아. 죽으면 그 이유는 없는 거죠. 출국이라는 얘기는 비거주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세가 되는 범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망했거나 출국하는 경우만 예외로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요. 그 날까지 사망일,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고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한 문제가 묶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득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그 객관식의 문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세 요건과 전체 과세가 어떤 식으로 체계상 움직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요거죠. 잠깐 마무리. 소득과 소득 금액은 너무나 다르다.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를 알아야 얘가 왜 이 금액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게 각각의 소득 공부하는 목적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